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따라오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인강 듣는 게 목표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뭐 개념 강의를 완강하겠다. 뭐 이번 주에는 어떤 강의 듣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강 듣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인강을 듣는 이유는 핵심을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듣기만 하고 학습을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어떤 인강, 뭐 국어 강의를 듣는다고 하자고. 자, 그러면 이 인강을 듣기로 했어. 근데 이제 그 강의에서 A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고 B라는 개념도 배우고 이제 C라는 개념도 배울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A란 개념을 설명을 해주겠지, 강사님이. 자, 그러면 A 들었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B로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잠깐 멈췄다가 A가 이해될 때까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B로 넘어가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C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멈췄다가 이해하고 이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계획한 이 7시에서 8시까지 인강을 듣는다. 이 계획을 완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해됐는지 여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이제 끝까지 듣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지. 아까 인강 듣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핵심을 학습하는 거죠. 근데 A, B, C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본인 걸로 만들지 못했어요. 학습하지 못한 거지. 그렇게 되면 이따가도 내가 강조할 거지만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 특징이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인강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냥 뭐 선생님 저 하루에 인강 2시간, 3시간 듣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전체 공부에서 인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인강의 비중이 너무 높아. 이 아웃풋 할 시간이 없어지거든. 예를 들어 볼게. 8시간 공부할 수 있어. 거기서 네가 인강을 3시간을 듣는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강을 듣고서 아웃풋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들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시도하고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해 정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거지. 이 과정이 없으면 금방 다 휘발돼 버린다고. 근데 이 과정이 시간이 인강 듣는 시간에 2배에서 3배의 시간이 들거든. 자, 그럼 봐봐. 인강을 네가 3시간을 들었어. 그러면 이 아웃풋을 내는 네가 문제 풀어보고 이해하고 하는 시간은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봐라. 지금 8시간 3시간 빼봐. 그럼 남은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면 5시간하고 6시간, 최소 6시간이 필요한데 5시간밖에 안 남아. 현실적으로 아웃풋을 낼 시간이 없는 거야. 대개는 인강 듣는 시간이 하루 공부 시간에서 막 절반을 넘어가.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혼공 시간을 통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런 친구들이 또 특징이 있는데 시간의 노예가 된다. 정해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자, 아까랑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어 기출 뭐 세 지문을 푼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첫 번째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네가 계획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지문까지 못 할 것 같아. 이 2시간 동안 하루 세 지문을 못 채우네? 그럼 어떻게 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제외시켜버리고 바로 해설지를 봐버리는 거야. 바로 해설지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해했어. 라고 착각하고선 다음 거 넘어가고 또 다음 거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지문 풀었으니까 나 오늘 공부 끝.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네가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어가지고 그 지문을 계속해서 이게 왜 그렇지? 이거는 왜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이런 논리들을 끌어내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한 지문밖에 못했어. 괜찮아. 잘한 거야. 그게 목적이니까. 너무 정해진 시간, 정해둔 양 이런 거에 강박을 갖지 말라고. 좀 더 유연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인데 반복의 함정에 빠져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뭐 이제 기출을 몇 회 독해했더니 이제 성적이 어떻게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선 반복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런 안일한 마인드를 갖고선 회독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어떤 개념을 외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빽빽이를 써본다든지
그냥 반복하면 외워지겠지 하는 아니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이해가 중요하거든. 이해라고 하는 건 네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시켜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연결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A 개념 나왔구나, 이제 B 개념 나왔구나, 뭐 C 개념 나왔구나, 그냥 A, B, C 따로따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고선 A 계속 반복, B 반복, C 반복, 외우려고만 해. 단순 암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또 어떤 함정에 빠지냐? 눈 굴리기 공부법을 그렇게 많이 시전해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직접 써보면서 이 개념이 어떤 의미구나, 어떤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지. 편하게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제 종이 한 장 딱 들고선 멀찍이 딱 이제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보면서 아는 것 같아 하고 이러고 넘어가. 눈알만 잔뜩 굴리는 거지. 눈알로 이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 근데 누군가가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 야, 사실 아는데 근데 말로는 표현 못하겠어. 그럼 말이 안 돼. 말로 표현 못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 반복을 하면 되겠지, 그냥 눈알 굴리면서 내가 아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여섯 번째로 아는 것 같은 상태에 빠져버려. 내가 따로 떼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 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본인이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직접 해설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내가 우리 형하고 7살 차이가 나거든? 우리 형은 이제 약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 고등학생 때 난 초딩이었던 거야. 근데 형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뭔가 살라살라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당시에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 그냥 형아 되게 멋있다, 많이 한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지.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이제 직접 공부를 또 해보고 가르치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겠는 거야. 본인이 직접 해설을 함으로써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안다 수준이면 절대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거든.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법이 이제 증명된 방법이다라는 거를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온라인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원에서는 애들이 직접 나한테 설명을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 그래서 수업에서 들은 거를 수업 해설 숙제라고 하는데 나한테 직접 해설을 해서 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 이 과제를 꾸준하게 수행해준 애들이 성적이 빠르게 오른다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 이번 3월에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5등급에서 3등급 되고 3등급에서 1등급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왔어. 근데 걔네 공통점이 뭐냐? 수업 해설 숙제를 꾸준하게 해왔어. 근데 반대로 수업 해설 숙제를 자꾸 띄엄띄엄하고 안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말로 표현해본다, 혹은 써본다.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 말로 표현할 대상도 없고. 그렇다고 쉬는 시간에 친구한테 하자니 친구가 싫어할 거고. 그러면 본인이 해설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또 해설을 써보는 거야. 생각보다 잘 안 써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네가 넘어서서 계속해서 버티고 계속 생각하고 써보고 생각하고 써보고 이거 반복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되게 매끄럽게 써져. 그 수준이 됐다. 그럼 이미 너는 국어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 내가 장담할게. 자, 그리고 7번째야. 7번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개념을 학습하고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하나의 파트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되게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 근데 어느 한 파트만 강한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매에서 의문 파트만 학교에서도 반복했지, 학원에서도 반복했지 하다 보니까 의문 파트에는 자신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꾸 이 의문 파트 문제들만 계속 많이 풀어보는 거지. 왜? 잘 풀리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본인이 약한 파트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품사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미뤄두는 거야. 자꾸 미루고 공부를 안 해. 그러고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언뜻 들은 내용 가지고선 뭐 이제 풀어보는 거야, 실전에서. 그러니까 뭔가 아는데 선생님 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특히 재수생들 많이 느꼈을 거야. 엄매 이제 재수생들 저 이 개념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 문제 풀라고 하면 틀리고 앉아있다고. 이게 바로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아까 솔루션 내줬지? 이런 친구들은 말로써 설명해보거나 아니면 해설 써보라고. 그러면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르는 파트,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피하지 마. 피하지 말고 우리 직시를 합시다. 그 문제가 안 나오길 막 이제 기도할 거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런 것들은. 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틀릴 거야? 지금 상태로는 틀리겠지.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수능에서는. 아는 파트는 문제들을 막 이제 많이 풀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풀 거야. 네가 이제 약한 파트 위주로 모르는 파트 위주로 개념 공부를 반복해주고 관련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라고. 자, 그리고 8번째, 풀끝 공부법인데 이게 뭐냐? 풀고 끝내는 공부법이야. 시간 재고 풀고 답 맞추고 그러고 이제 그냥 답의 이유 정도 찾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친구들 특징이 공부한 양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 문제는 겁나게 많이 풀어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집들은 옆에 뭐 계속 쌓아두는 거야, 트로피처럼. 근데 이상하게 이런 친구들 성적이 잘 안 나와. 자꾸 이제 정체돼 있단 말이야. 왜? 틀리는 거 계속 틀리거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돼. 제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오답을 고르게 됐고, 정답을 고르려면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어야 되나. 즉, 본인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와 더불어 이 문제를 왜 출제했을까? 내가 다른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문제를 또 예측을 해보는 거지. 이런 것까지 해주면 더욱더 좋지. 그리고 9번째인데 타인의 공부법을 답습을 해버려. 성공한 선배가 막 공부법 같은 거 써놓고 하잖아. 그러면 그 공부법을 보고선 그대로 자기한테 막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적용을 하는 거 괜찮아.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적용을 하기 전에 그 공부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냥 이제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조금만 좀 휘청거린다, 뭐 시험 점수가 조금만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법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부법을 또 바꿔. 그럼 다음 시험에서 또 안 좋아, 그럼 또 바꿔. 계속 이제 공부법만 바꾸고 왔다 갔다리 하다가 수능을 봐요. 보는 게 전혀 없어. 성공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무지성으로 막 이제 답습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이 공부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근본을 한번 좀 따져봐. 그러면 네가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잖아. 잘 나오는 경우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안 나왔어도 흔들리질 않아. 왜?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만 과정에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마인드셋이야. 불안감을 조장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해. 이번 시험 망치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속성이 좋거든.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다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매일매일 잘 될 수는 없잖아. 안 되는 날도 있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공부 안 되는 날은 분명 존재해. 이 안 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안 되는 날, 그래, 안 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이게 쌓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잘 안 되는 날 좌절해버려. 그러고서 공부를 놔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에 들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을 받고, 그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 더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 특징 10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다룬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고요. 이 기준점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본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공부를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시 굴곡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우상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끝에는 수능 성공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이 10가지 기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이었습니다.